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학의 네 번째 시간 윤리 철학으로의 초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 경력에서 윤리학의 부분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차지했던 학문의 왕자였던 철학이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그 윤리 철학의 부분으로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윤리 철학의 내용들이, 윤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철학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범한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 오늘은 윤리 또 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들, 존재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또 항상 물어지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묻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도덕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죠. 어느 사람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관되고 또 보편화된 통용되는 그러한 도덕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도덕적 규범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은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 여겼죠. 자신의 문화를 더 우선하고 또 소중하다 여기고 또 고등하다 여겨서 하등하고 또 저열하고 또 아직 원시적인 문화들을 계몽하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인종주의 또 문화 근본주의 혹은 다양한 통칭으로 표현됩니다만 타 문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습속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열등하다 여기고 비웃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도덕관념이라든가 자신의 문화에서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강제하고 이식하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라는 시대, 대항해 시대 이후로 열등하고 원시적이다 여겼던 사람들을 또 문화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큰 도움을 준다는 입장으로 타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했었죠. 그래서 보편적인 문화, 또 보편적인 문화라는 게 가능할까요? 동양과 서양이 다르죠.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그 문화적인 강국이었던 중국을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서구 사람들의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훨씬 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또 혹은 무력, 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어떤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열등하다 여기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태도들, 그런 태도들이 힘겨루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타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 할례 문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그 할례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있어서는 안 된다, 저건 인권의 유린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녀를 차별하고 또 어린 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박해하고 하는, 인도에 지금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불가촉민들의 어떤 고난당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모든 맥락들을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는 중요한 골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삶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토의, 어떤 논의, 또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생각들을 가지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피스트와 플라톤, 칸트와 밀, 그리고 니체와 그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소피스트들이 머물렀던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학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학원을 만들고 또 강사들이었죠.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법정에 서서 고발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이권과 그리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 또 언변과 웅변을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섭렵하고 웅변술이라든지 대화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술들을 익히고 웅변술을 익히고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학들,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법들을 소피스트들에게 배우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학원도 같은 겁니다. 칼을 안 들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당시에는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라서라도 소피스트들, 또 유명한 탁월한 어떤 강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배움을 익히고 자신의 재산과 이익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때죠.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가면 전개되는 그 논의 속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자신의 저작에서 많이들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책들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리고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알려져 있지만, 그 많은 소피스트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저작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남기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그를 존중하고 존숭했던 그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저작물들이 기록되고 남게 되었죠. 그가 기술한 책들에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책들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존중하고 존숭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마음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국가라는 곳에서도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진행되는데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소 거만한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 속에서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한 자들의 이익, 그것들을 이제 변호하고 보여주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즉 더욱 강한 자, 그리고 통치자들의 이익이고 또 복종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지만 와닿는 얘기죠. 법정에서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의롭게 되는 것. 정의라는 게 뭐냐면 힘이 있어야 일단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트라시마코스는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정의롭게 하는 것 아니냐, 강자의 이익이 대변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그렇지만 되게 솔깃하고 와닿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정의롭다 말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강자가 아니고 약자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했을 때 플라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정직한 것,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등 이런 어떤 올바름 또 도덕적인 행위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뿐이지 트라시마코스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검객인데 이 사람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한 번도 겨루기에서 패한 적이 없죠. 만약 한 번 패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있죠. 검객으로. 근데 그 사람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싸운다는 것, 상대와 치러서 목숨을 빼앗는 이 결투에 있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속임수를 가공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상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반듯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다. 해롭게 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항상 패배자로 머물게 될 뿐이다. 결국 교묘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잘 사는 것이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자신의 도덕 해이론, 도덕적으로 살아봐야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가능하겠냐, 늘 약자로 패배자로 살 뿐이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기계서의 반지로 예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국가에 보면 이제 기게스의 반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리디아인 기게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리디아 왕에게 고용된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죠. 양들을 살피고 돌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왕의 앞에 가서 몇 마리가 늘었고 또 어떻게 누구는 살찌고 어떤 것은 또 이리에게 물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에 풀을 먹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심한 뇌우가 일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틈이 생겼대요. 갈라진 땅 틈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안에 보니까 청동말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더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송장이 있는데 그 송장에 손가락에 금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겁니다. 보석에 달린 이 금반지를 빼서요, 이제 끼고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에서 열리는 목자들 보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의 보석 바지를 안쪽으로 돌리면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바깥쪽으로 돌리면 이제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아주 기묘한 마술과 같은 반지였습니다. 이런 반지의 제왕에 또 호빗이라는 톨킨의 작품에 보면 반지와 제왕할 때 그 반지 있잖아요. 반지를 끼면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죠. 상대방들은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 그런 반지처럼 기게스의 반지도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돌리면 보이지 않게 되고 바깥으로 밀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반지였는데요. 이 반지를 끼고 참석해서 왕을, 그 왕비와 더불어 간통을 하고, 그리고 왕비와 더불어서 왕을 살해하고 왕국을 차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게스의 반지, 투명 인간, 뭐 여러 가지 표현, 뭐 사람들의 욕망이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투명 인간이 되면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기게스의 반지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게스가 가졌던 그 반지와 같은 동일한 반지가 여러분의 손에 끼워져 있다면 이 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시장에서 갖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져줄 수 있고요. 백화점에 가서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CCTV 안 찍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을 할 수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교섭할 수 있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일 수 있고,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풀어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행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플라톤은 이 기게스의 반지를 통해 도덕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도덕
도덕적 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도덕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 때문에 이런 예를 들은 거죠. 인간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발각과 처벌 때문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벌의 두려움이 없을 때에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공중도덕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 눈에 상관없이, 시선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행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도 도덕적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도덕의 기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요. 사르트르가 말했던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고 얘기했던 타인은 왜 우리에게 지옥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사르트르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감시하고 아내도 남편도 또 동생도 가족도 부모도 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시선과 렌즈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CCTV나 어떤 길거리에 비춰지는 그런 카메라만이 아니라 길거리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죠. 뭐 이런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아, 그런 모든 시선들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플라톤 국가 2권에서 전개되고 하고 싶었던 정의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비도덕적 행위를 함에도 아무런 형벌이나 처벌이 없음에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될까? 나는 왜 선하게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일까?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죽일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나 마음에 가졌던 원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저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것은 도덕적인 것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서 플라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를 해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욕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도덕적 기초가 있다고 본 거죠. 감시당하거나 들킬 염려가 없는 상태예요. 처벌받을 염려가 없을 때 자기 이익의 추구를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반지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반지를 자기를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악용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자기 이익이 도덕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의 자아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우위의 도덕관인 거죠.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아, 영혼에는 세 개의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존재 구성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과 그리고 기계, 그리고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그 용기, 그 다음에 어떤
욕구, 욕망,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분들은 이 인간의 영혼을, 라는 전체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감당한다고 본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는 확대시켜서 국가론으로, 접목되고 또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 국가는 철인 정치를 얘기할 때 유토피아, 혹은 국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은 영혼이라는 전체 이 안에서 고유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겠죠. 국가로 확장시키면 그건 철인들이죠. 그 철인들이 통치하는 국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무엇이 유익한지 고찰해서 내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이 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용기의 아래 덕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계를 발휘하는 거죠. 그 똑같이 인간에 대한 이 세 부분을 국가로 옮겨 놓아서 철인은 철인의 역할을, 통치자는 통치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기계에 있는 군인들은 용기가 그들의 덕이고 아래태죠. 그에 충실한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할 때 충실할 때 이게 도덕적이다라고 본 거죠. 도덕적 행위가 결코 자기 이익에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도덕적이면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삶은 용기와 절제에 특별한 덕을 갖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도덕과 결국 이익을 얻는 것은 내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해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기계스의 반지를 꼈던 기계스가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함을 통해서 행복했을까를 물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플라톤의 도덕가는 이성에 대한 강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욕망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부정의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을 우위에 두고 또 욕망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인데요. 지금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죠, 나온 지가. 당시에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대단했습니다. 인기도 대단했고요. 1993년 작품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사업가였는데 별로 이렇게 시정잡배 같은 기회주의자요, 몰입애 같은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치 악당처럼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인으로서 그 재산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업가였는데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포로들을 빼돌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공장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주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고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업가가 한 사람이 변해서 도덕적인 어떤 헌신들, 위협들이 되는 곳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전쟁 상황은 사업가로서의 악의 세력에 침묵하고 협조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눈 감고 또 악한 것들이라도 협조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함구함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들러 리스트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보다 부가 이제 어떤 축소되는 그 손해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에 더 큰 주안점을 두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옳은 일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컸을 겁니다. 막대했죠. 사업의 성장이라든가 부의 축적보다는
손해가 막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초리들, 감시의 눈길을 받아야 했겠죠. 그런데 왜 도덕적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도덕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익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익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성. 칸트가 말하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성에 의해서 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위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그런 이익들은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죠. 톨킨의 호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호빗 쪽 마을에서 이제 빌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행을 떠나죠. 난장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간달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용이산, 스마우고 용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영화도 나왔죠.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골룸을 만나면서 골룸이 끼고 있던 반지를 통해서 골룸의 반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 종족을 사냥하면서 먹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사냥하고 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채우고 연명하는 존재였는데 골룸이 반지를 잃어버려요. 그 반지를 우연히 이제 호빗이 빌보가 가지게 되고 이걸 끼고 탈출하게 됩니다. 탐욕과 욕망을 쫓아 괴물이 되어버린 골룸과는 달리 기계스의 반지처럼 끼면 보이지 않는 반지를 소유하게 된 빌보는 이 반지를 선용하죠. 반지를 이용하고 사용합니다만 반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험난한 여정을 완주하는 데 일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지가 그 사람을 보섭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반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도구를 선용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용기가 만용으로 바뀌고 또 욕망이 수위의 자리에 올라서 괴물로 변해가는 와중에 이성이 왕자를 차지할 때 용기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찬찬히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톨킨의 호빗이라는 책이죠. 그 이어서 나온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호빗이라는 소설을 다시 맞추기 위해 다듬었는데요. 유명한 작품들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성이 우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말했던 그 도덕에 대한 한계와 그리고 그 이후에 플라톤에 의해서 기독교 윤리적 설명들이 진행됩니다. 플라톤은 선하거나 옳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성 우위의 삶을 살 때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뭘 답하지 못하냐면 선하거나 옳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을 안다는 거죠. 알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쫓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해답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플라톤이 설정한 도덕의 주권자인 이성의 자리에 신이 대신 자리를 잡는 것이 이제 중세 기독교 도덕인데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과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에서 도덕의 가능 조건을 위한 자유와 영혼 불명과 함께 신의 존재를 요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마로스포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주장하는 도덕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반의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우디 앨런의 영화 있죠. 사랑과 죽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소냐가 사촌 보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해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세계와 도덕에 대한 뿌리 깊은 신중심의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 뒤에는 이제 플라톤이 추구했던 이성에 대한 부분의 한계를 신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토대로 잡았던, 도덕의 이유를 토대로 잡았던 것이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니체가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던, 현대를 열었던 니체,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터, 이 세 사람을 현대를 열어젖힌 사람들로 주로 얘기합니다만, 니체가 사자마 비난한 노예 도덕에 대한 주장도 이 신중심의 도덕 체계를 전복시키고자 한 거죠. 그의 도덕에 대한 논의라든가 도덕 철학은 사실은 신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데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신중심적으로 인간 자신이 영웅이 되는 형태로 자신의 주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틀어고자 했던 그런 실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칸트 때에 와서요. 칸트는 모든 행동이 특정 법칙에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물리 법칙에 지배된다면 우린 당구공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극과 반응처럼 기계로 우리가 자극받으면 그렇게 반응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덩달아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극과 반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기계죠. 그건 당구공과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놀리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놀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누군가를 이런 말을 통해 놀리면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막 반응하면 재밌어 하죠. 마치 기계처럼 보이니까요. 자극과 어떤 자극이 좋아졌을 때 그것에 따라서 이게 사이가 존재하지 않고 생각이라는 사이가 존재하지 않고 반응이 바로 일어나면 우습잖아요. 기계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극하고 이 반응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숙고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강아지는 자극하면 바로 반응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때려도 이 사람이 나를 왜 때렸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하고 숙고하고 생각을 하죠. 그 말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것은 숙고하는 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위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 욕망에 따라서만 추동되는 존재라면 이건 짐승이냐 기계 아니냐, 당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칸트가 상정하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야 도덕이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선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없이 뭔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라는 조건인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그 사람에게 처벌이 가능하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칭찬이 가능한 거죠. 기계적으로 한 것이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기계적으로 행위하고 누군가를 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너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너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조종되는 로봇처럼 주어진 법칙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부여한 법칙, 심겨진 법칙에 의해서 행위하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죠. 칸트의 해답은 이성입니다. 이성. 플라톤도 그랬던 것처럼 칸트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우리는 감각이 전달하는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되는 감각적인 존재일 뿐 아니고 물리적인 일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이성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따라서 이성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자연이나 끌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힘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칸트는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을 구분하는데 이성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을 때 칸트는 이성의 의지에 명령하는 두 가지 법칙을 구별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가업명령입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바람직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가업명령이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언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달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조건을 다지면 그건 가업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얘야 너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이렇게 행동해. 그럼 내 상 줄게. 그렇게 하면 조건이 따르는 거죠. 가업명령인 거죠. 그거는 칸트가 말했던 도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적 도덕이 아니라 그것은 정언적으로 조건이 없는 도덕인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는 오직 조건이 없는 정언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는 어떤 정언명령적인 도덕만이 참 도덕이고 가업명령에 따르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받을 거야. 마음으로도 우리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가언적으로 참된 도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언명령 첫 번째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마치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예. 칸트는 궁극적인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준칙과 행위하는 것이 내가 행위하는 모든 것이 마치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때 지킬 수 없음에도 금방 갚을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했다면 칸트 입장에서 용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급한 돈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친구에게 거짓 약속을 한 거죠.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면 거짓 약속은 정언명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빌리면서 거짓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특수하게 내가 정말 급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돈을 빌렸지만 이걸 이제 보편 법칙으로 환원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전을 이렇게 거짓말로 빌린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사회로 그것을 환원시켰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만한 법칙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죠.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겠죠.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며 결국 거짓 약속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정언명령과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환원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칸트는 진실성은 항상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항상 의무인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계약의 모든 권리 역시 그 효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란 인류 전체를 상대로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보편적인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행위에 부합해서 맞도록 이렇게 행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에 부모가 아이가 바닥에서 뛰어놀면서 댕굴댕굴하며 뛰어놀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도록 그렇게 막 행위를 해요. 아이가. 그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아이를 이렇게 또 다그치거나 또 이렇게
그만 떠들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지하철 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그 아주머니는 전혀 도덕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그 아주머니가 막 이제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걱정과 가슴 아픔 때문에 넛이 나가 있는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겠죠. 떠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비추어지다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칸트는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막 도망을 와요. 도망을 오는데 자신을 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숨겨주시고 누가 찾아오면 뒤에서 칼 든 사람, 도끼를 든 사람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거든 모른다고 거짓말을 좀 이렇게 숨겨달라고 막 하소연합니다. 그때 그 이제 앞에 도망온 사람 뒤로 정말로 칼을 든 도끼를 든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 사람 봤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르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칸트가 말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에 따라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하얀 거짓말로 숨겨줘야 옳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여인의 생명을, 앞에 도망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이 그 옆에 친구를 살해하고 도망을 왔는데 그 뒤에 사람이 이제 그 칼을 들고서 정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정에서 그 판결을 가리자고 쫓아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입장에서의 어떤 행위할 것,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동일 계몽철학자 크리스티안 폴프 같은 사람은 거짓말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거짓말, 비난받을 만한 거짓말, 예컨대 누구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만 삼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사가 볼 때 시한부 판정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살 확률은 많이 없어요. 뭐 5% 10% 정도인데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정직하게 말해주고 그 사람의 알 권리를 주면서 죽음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죽음을 이제 천천히 삶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10%나 5%의 희망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직한 말이 이 사람의 지금까지 지탱해오던 치료에 어떤 씨름해오던 것들에서 풀어져서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옳은 것일까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단지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문제 해결 지을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목적과 의도의 거짓말, 또 나쁜 결과로 이끄는 진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분한 거죠. 칸트와 히포크라테스인데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칸트의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히포크라테스 선수를 따르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따라서 하는데 그 증거를 히포크라테스 선수에서 찾는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 예뻐라고 물어보는데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판단이긴 한데 너무나 리얼하게, 진솔하게 못생겼다, 진짜 못 봐주게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일까요? 네,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정직한 것과 우리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해 주면서 정말 이쁘다, 정말 잘생기고 준수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거짓말하는 게 옳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학은 뭐 어떤 것이냐면 어떤 행위와 정당성이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달렸다고 보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특정한 도덕적 원칙과 일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윤리학인 거죠. 의무론적 윤리학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뒤에 볼프의 입장이 목적론적인 거죠. 결국 사람의 생명을 돕는 것이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칸트 입장에 의무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의 그 행위 자체가 특정한 도덕적 원칙과 일치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숙이는 남동생 영철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끼던 햄스터 초롱이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햄스터였는데 영철이가 수학여행 떠난 사이에 죽었어요. 초롱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숙이는 영철이가 크게 슬퍼할 것을 염려해서 똑같이 생긴 햄스터를 이렇게 사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영철이는 수학여행 돌아왔기가 무섭게 초롱이를 보며 막 즐거워합니다. 위의 경우에 영숙이는 목적론적 윤리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정언명령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칸트의 두 번째 공식인데요. 칸트란 정언명령이 나타내는 두 번째 형태를 설명하는데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덕법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존재만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물을 때 칸트의 답은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즉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꼭 갚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다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죠. 존중해야 될 상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타살과 자살을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파악하잖아요. 자살과 타살은 되게 다르게 구분합니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자살과 살인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살은 행위하는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라고 보통 이렇게 타살과 다르게 살해와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은 타살과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봅니다. 은행을 털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살인을 할 때 희생자를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되는 거죠. 돈을 확보하게 은행들을 죽이기 때문에 나쁜 거죠. 수단으로 삼는 거죠. 사람을. 자살도 같은 이유로 정언명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살한다면 나 자신을 살해함을 통해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성을 처분할 권리는 타인은 물론이고 내 자신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칸트의 생각에는 자살도 타살과 같이 잘못된 이유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 자신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 존엄한 권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를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죠.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의 인격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에 이어서 칸트를 비판했던 인물이고요. 제레미 벤담과 이제 밀이 등장하는데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의 등장입니다. 영국 도덕 철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인들의 나라답습니다. 제국을 형성하고 채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어떤 나라죠. 네덜란드 함대를 파괴하고 격파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이 영국에서 상인들의 나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단히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일찍 휴미 공리적 성향이 있었습니다만 공리주의를 가장 명료한 형태로 정식화한 인물이 벤담입니다. 벤담이 보기에 귀족의 특권에 기초한 제도들은 인간에게 행복보다 불행을 산출할 뿐이라고 파악해서 쾌락이라는 목적에 기초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쾌락을 정진시키는 것,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고 경감시키는 것, 그렇게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법을 만들고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기본법인 거죠. 그래서 벤담은 자신이 제시하는 기준을 유용성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벤담에게서 유용성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 준칙이 됩니다. 쾌락을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문제에서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술에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과 고통의 총계의 가치, 그것의 측정 방법이라는 제목에서 유용성은 측정은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담의 특징적인 쾌락주의를 만날 수 있는데 쾌락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수하고 계산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보는 것이고, 그걸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을 둬서 그것이 도덕의 원리에 맞다라고 본 거죠. 쾌락의 고통의 강도 곱하기 지속성은 쾌락의 크기가 산출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문제는 남는데요. 제레미 벤담이 말했던 쾌락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문제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질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요, 공리주의의 벤담의 견해에서 제기된 공리주의의 여러 비판들을 이제 섭렵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쾌락들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질적 쾌락주의를 제시합니다. 벤담이 그 양적 쾌락을 주장했다면 밀은 질적 쾌락을 이야기하죠. 쾌락의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적 쾌락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가고요. 두 번째가 덕을 포함하는 인간의 행복이 목적 자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벤담에 비해서 훨씬 더 보완된 거죠. 그러니까 덕을 포함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과 연관된다는 거 보는 거죠. 앞서 있었던 칸트나 있던 부분들의 일부의 내용들을 보완했던 입장입니다. 밀은 옳은 일을 하는 성향으로서의 덕이 행복에 대한 수단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칸트의 의무도덕에 대한 밀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덕에 대한 의무를 품었던 사람은 니체가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트라마시스마코스에서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보았습니다만, 도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회의론을 전개해요. 그렇게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순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봐야 도움될 거 없다. 그건 뭐 손해만 받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는 니체 이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니체는 도덕을 따르는 것을 병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도덕성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고요. 도덕성에 대한 몰두는 일종의 종교로 파악을 했습니다. 니체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 인간은 어떤 조건 하에서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이 생각해내던 것일까? 그리고 가치 판단 자체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막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도덕 계보학과 도덕의 어떤 계보 있죠. 계보를 쭉 팝니다. 선악의 서편을 통해서 선악의 판단 기준자는 누군가? 라고 묻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해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도와라 라는 원리를 도덕성의 가장 기본 전제로 보았는데 모든 도덕 철학자들이 이 원리에 동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앞의 원리가 삶의 본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열망과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뭔가에 의해서 주입되고 강제된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니체는 선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압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선하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그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합니다. 선악의 서편에서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별하는데요. 귀족과 고귀한 자들의 도덕과 이와 대조되는 노예와 같은 이들의 도덕을 구분합니다. 니체는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 사랑의 복음을 정복한 이들에 대한 복수와 정오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체계에서 종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 노예들을 위한 도덕인데 정복자들, 지배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 지배하고 나서 이 도덕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대들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도덕화시키는 그런 약자의 노예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체는 말하기를 도덕의 가치는 주인의 가치, 본성과 대조를 통해 정의되는데 해를 입지 않으려는 덕들과 평화를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노예들이 스스로 행복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기존의 도덕을 부수고 있죠. 양심의 가책과 제의식, 도덕의 계보 2부에 보면
노예 도덕의 중요한 요소로 양심의 형성 과정에서 죄의식의 등장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왜 생겼는가를 추적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긴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의 근원이 사회적 현실 자체와 사회가 개인의 자연적인 본능과 충동에 부과한 야만적인 강제에 있다.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강제됨에 있는 것이지 실상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롭고 야수적인 정복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자유를 향한 본능을 억압하고, 정복자들은 시민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죄의식을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이상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성직자들을 비판하고,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단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마취제다. 이건 이제 마르크스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그렇게 종교에 대한 부정, 그리고 노예 도덕에 대한 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낙타, 그리고 사자, 어린아이의 어떤 비유를 들죠. 낙타와 같은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 죄의식과, 그리고 굴종적으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스스로 군분하기 시작하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사자의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유의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어린아이의 도덕을 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체가 쓴 도덕의 계보에서 다룬 탐구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눈을 번뜩 뜨게 만들고 매우 자극적인 글들로 가득합니다. 이전의 도덕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비판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톤, 칸트, 미리 제시한 도덕성의 전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이들의 이론이 병들고 경멸스러운 인간을 도덕적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플라톤과 칸트, 미리 말했던 게 완전히 전부 쓰레기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뜻 니체 여긴의 도덕은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국가 철학으로의 초대, 국가 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